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저자 데일 카네기. 두려움이 나가면 용기가 찾아온다. 1912년 이래로 1만 8천 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내가 진행하는 다양한 대중연설 강좌를 수강했다. 내 요청에 따라 그들 대부분은 수업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을 마치면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써서 제출했는데, 이들이 보여준 핵심 욕망, 기본 욕구는 다음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해보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두려움에 질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주제에 집중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하고 싶었던 말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감과 평정심을 지니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청중 앞이나 비즈니스 석상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천 명이 이렇게 고백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수년 전 D.W. 겐트라는 남성이 수업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점심이나 먹자며 나를 초대했다. 그는 늘 적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교회와 지역 사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같이 점심을 먹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저런 모임에서 연설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연설 요청을 거절해 왔지요. 하지만 이제 대학 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회의도 주재해야 하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지금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겐트 씨?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지침과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당신도 잘 해낼 거라 확신합니다. 이후 그가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1921년 다시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예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상기시키며 여전히 그때 내 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색 노트를 꺼내더니 연설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걸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고백했다. 강연 스케줄 잡기, 강연하면서 얻는 기쁨,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이 모든 게 지금 제게 가장 만족을 주는 일들입니다. 당신의 사례가 특별히 더 어렵고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연설이라면 내로라 하던 사람도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자의식 과잉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노련한 전쟁 영웅처럼 보이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조차 처음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무릎이 달달 떨렸다고 인정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마크 트웨인도 처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입에 솜을 잔뜩 쳐넣은 것 같았고 맥박은 단거리 경주라도 소화한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고 한다. 여러 번 사람들 앞에 선 경험이 있는데도 말을 꺼내기 직전까지 자의식 과잉에 시달리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말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잠해지는 사람도 있다. 예로 링컨도 처음 말을 꺼낼 땐 늘 두려워했는데 그의 동료였던 윌리엄 헨리 헌더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얼마가는 자신감도 없고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링컨의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그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연설을 시작하면 듣기에 불쾌할 만큼 쉰 목소리가 나왔으니까요. 그의 몸가짐, 태도, 어둡고 누렇게 떴을 뿐만 아니라 말라 보이는 얼굴, 어색한 자세, 자신감 없어 보이는 움직임 등 모든 게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에 불과했지요. 링컨은 순식간에 평정심과
열정과 진심을 회복하고 비로소 진짜 연설을 시작했다. 당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얻으려면 다음에 4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으로 시작하라. 욕망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면 성과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주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마치 고양이를 쫓는 불도그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덤벼든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하라. 이 수업이 주는 장점을 나열해 보라.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할 때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라. 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로 인해 사귈 수 있는 친구, 더 커진 영향력, 당신이 갖게 될 리더십을 생각해 보라. 말하는 능력은 당신이 생각하고 상상해온 어떤 활동보다 훨씬 더 빠르게 리더십을 길러줄 것이다. 둘째, 이야기할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청중 앞에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마치 자신도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이끄는 기분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설자는 당연히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태만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셋째, 자신 있게 행동하라.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쾌한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유쾌한 감정을 갖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유쾌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유쾌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제임스 교수의 조언을 활용해보라. 넷째, 끊임없이 연습하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다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라. 대중연설에서 자신감을 개발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접 말해보기다. 사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은 단 한마디로 환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연습하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연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제대로 전달된 연설이 좋은 연설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나는 런던에서 형제인 로스 스미스 경과 키스 스미스 경을 만났다. 이들은 런던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최초 비행에 성공해서 그 대가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주는 5,000달러 상금을 받아 영연방 전체에 돌풍을 일으켰으며 이제 막 기사 자기를 받은 참이었다. 나는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여행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훈련시켰다. 그들은 피라모닉 홀에서 4개월에 걸쳐 매일 2번씩 여행담을 들려주었다. 이들은 정말 똑같은 경험을 했다. 나란히 앉아 세계를 반바퀴 돌았으니 당연하다. 그리고 이 둘은 똑같이 이야기했다. 사용하는 단어마저 똑같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왠지 그 똑같은 말이 전혀 똑같게 들리지 않았다. 말에는 낱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 말을 할 때 전해지는 느낌이 그러하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피아노 건반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연주가 달라지는 것처럼 연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된다. 헨리 포드의 충고. 모든 포드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생명은 모두 새롭습니다. 그 전에 그와 똑같은 사람이 없었듯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청년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나만의 불꽃을 찾고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불꽃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회와 학교는 청년을 단련시켜 자신만의 불꽃을 피워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사람을 같은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입니다. 아픈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즐겨 했던 말이다. 헨리 포드의 말은 대중 연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상에 당신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두 개의 눈, 하나의 코, 하나의 입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과 똑같은 특성과 태도와 정신세계를 지닌 사람도 없다. 당신이 연설할 때 자연스럽게 취하는 제스처나 표현을 똑같이 하는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 자체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화자로서, 연설자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것을 지켜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개발하라. 그 불꽃이 당신의 연설에 힘과 진정성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유일한 증거다. 1858년 일리노이 평원에 펼쳐진 도시에서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 의원과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논쟁을 벌였다. 링컨은 키가 컸지만 어설퍼 보였고 더글러스는 작지만 품이 있어 보였다. 두 사람은 겉모습만큼이나 성격, 생각, 개성, 기질 또한 전혀 달랐다. 더글러스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었고 세상 일에도 해박했다. 링컨은 친구가 찾아오면 구두도 신지 않고 맞으러 나가는 소박한 사람으로 도끼를 잘 다룬다고 해서 울타리 만드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더글러스의 제스처는 우아했지만 링컨은 어색하기만 했다. 더글러스에게선 입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 중 한 명이었다. 더글러스는 직유법마저도 쓰는 경우가 드물었다. 링컨은 끊임없이 비유와 사례를 들어 주장했다. 더글러스는 건방지고 오만해 보였다. 링컨은 겸손하면서도 인정 많아 보였다. 더글러스는 순식간에 많은 생각을 해냈고 링컨은 그보다는 훨씬 굼떴다. 더글러스는 회오리바람처럼 몰아치듯 연설했다. 링컨은 조용하고 사려 깊고 신중했다. 둘은 정말 달랐지만 모두들 대단히 유능한 연설가였다. 둘 다 상식과 용기를 갖춘 사람들이었다. 둘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모방하려 했다면 아마도 끔찍한 실패를 맞이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 개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연설을 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 한편 청중 앞에서 자연스러워지려면 연습이 필요한데 연기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4살배기 어린아이였다면 아마 무대에 올라가 청중 앞에서 자연스럽게 읊어주고 내려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이 24 혹은 44이라면 무대에서 연설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4살배기의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움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10중 8구는 기계처럼 뻣뻣해지거나 먹이를 다 먹은 거북이처럼 단단한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사람들에게 연설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일은 없던 재주를 덧붙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유 없이 맞아 넘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사작용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발표를 끊고 자연스럽게 말하라고 가르치느라 제발 사람처럼 말하라 라고 사정하곤 했다.
정말이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기술을 획득하는 방법은 하늘 아래 연습밖에 없다. 말하다가 스스로 경직된 것 같으면 잠깐 멈추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꾸짖으라. 자, 뭐가 문제야? 정신 차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그러고는 청중 속에서 한 사람을 골라라. 뒤쪽에 있는 가장 둔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좋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을 걸어봐라.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그와 대화를 나눠라. 그가 당신에게 질문하고 당신은 대답하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가 일어나서 당신에게 말을 걸면 그에게 다시 대답한다고 생각하라. 이 과정은 당신의 이야기를 더 자연스럽고 사적인 대화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라. 실제로 당신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해도 좋다. 그리고 성실과 열정, 진정성도 도움이 된다.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연설 앞의 장벽은 사라지고 뜨거운 감정이 모든 장애물을 불태운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즉흥적으로 말한다.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달이 잘 되는 연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예일 신학교의 브라운 학장은 설교에 관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친구가 참석했던 예배에 관한 일화를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설교자는 조지 맥도널드 목사였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심 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보다 신학과 교수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해 줄 테니까요. 제 역할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섬기는 자신의 신앙을 단순하지만 위험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설교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깊은 신앙이 싹텄지요. 맥도널드의 말 속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일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말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이 좋은 연설의 비결이다. 물론 이런 교훈이 그다지 인기가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기 때문이다. 대중 연설할 때 해야 할 행동, 자연스러운 말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말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로서는 피하고 싶던 논의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 알았어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 괜찮아지겠군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여전히 목각 인형 같고 로봇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듯 어제 나눈 대화에서 이 원리 대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다. 그것이 이 원리를 이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중 연설에서 이 원리를 이용하려면 이미 말했듯이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째, 중요한 말에는 강세를 주고 중요하지 않은 말은 약하게 말하라. 둘째, 높낮이에 변화를 주어라. 셋째, 말의 속도에 변화를 주어라. 넷째, 중요한 아이디어 앞과 뒤에서 잠깐 멈추어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연설할 때 당신이 초보자인지 전문가인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는지 재치가 넘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시작과 끝은 어떤 행동을 능숙하게 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모임에서 우아하게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든 부분 아니겠는가? 아무튼 마무리는 연설에서 전략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 마지막으로 뱉은 낱말은 듣는 사람의 귀에 여운을 남긴다. 가장 오래 기억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초보자는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초보자의 연설 마무리는 늘 아쉽기 마련이다. 이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 몇 가지 예를 보며 해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다. 제 생각에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라고 할 수 없다. 아마추어 냄새를 확 풍기는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면 그냥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에 앉으면 될 일이지 굳이 그만하겠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끝내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는 청중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더 확실하고 좋다. 그리고 할 말은 다 했지만 어떻게 멈추어야 할지 모르는 화자도 있다. 유머 작가 조시 빌링스는 사람들에게 황소의 뿔 대신 꼬리를 잡으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놓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황소의 뿔을 붙잡은 채 황소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전한 울타리나 나무 근처로 갈 수 없다. 결국은 빙빙원을 돌며 똑같은 장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나쁜 인상이나 남기게 된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끝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청중과 마주한 상태로 긴장감을 느끼면서 혹은 연설 내용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 자리에서 생각해 내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상식적으로 조용할 때 침착하게 구상해 놓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심지어 웹스터, 브라이트, 글래드스턴 같은 명망 높은 연설가들조차도 수준 높은 연설 능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은 미리 써두고 정확하게 외우려고 애썼다. 초보자들도 이들처럼 한다면 후회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어떻게 이야기를 마칠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몇 번이고 미리 연습하되 그때마다 말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편 즉흥 연설은 연설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바뀔 때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어 준비했던 말을 빼거나 줄여야 할 때도 있으며 청중 반응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두세 개 정도의 결론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연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화자도 있다. 마구 침을 튀기며 열띤 연설을 하다가 엔진이 꺼져 버리듯 엉뚱한 말로 갑자기 끝을 낸다. 필사적으로 여기저기 마구 찔러 대다가 갑자기 아무런 동작도 없이 멈춘다. 고장이라도 난 듯하다. 물론 준비와 연습이 부족한 경우다. 연료 탱크에 기름을 좀 더 채우고 출발했어야 했다. 많은 초보자가 너무 급하게 연설을 마친다. 그러면 매끄럽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런 연설은 결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갑자기 덜컥하며 획 끝나버리는 연설을 듣고 있으면 무례하고 서투르다는 느낌이 든다. 함께 대화를 나누던 친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인사도 없이 방을 뛰쳐나가 버리는 격이다. 링컨 같은 위대한 연설가도 첫 취임식 초고를 보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는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불화와 증오라는 검은 먹구름이 머리 위를 뒤덮고 있을 때였다. 몇 주 후 유혈 폭동이 일어나 나라 전체를 휩쓸 예정이었다. 링컨은 남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연설을 끝내려 했다. 불만으로 가득 찬 시민 여러분, 제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서지 않는 한 전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파괴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아닌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링컨은 이 연설문을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에게 보여주었다.
수워드는 마지막 부분이 지나치게 퉁명스럽고 무뚝뚝하며 도발적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고, 수워드가 결론 부분을 직접 손보기로 했다. 사실 수워드는 2개의 연설문을 준비했다. 링컨은 그중 하나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가 썼던 마지막 3문장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그 연설문을 사용했다. 그 결과 링컨의 취임사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우호적이며 아름답고 시적인 유려함이 돋보이는 다음과 같은 연설로 변신했다. 이야기를 끝내기가 아쉽군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지만 애정에 바탕한 유대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독립전쟁을 했던 모든 장소뿐만 아니라 애국자의 무덤부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벽난로, 아래 주춧돌까지 우리의 아름답고 신비한 화음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다시 어루만진다면 더욱 아름다운 합창이 되어 연방 전체에 메아리칠 것입니다. 한편 연설을 언제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기계적인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다. 마치 문화처럼 섬세한 문제여서 기계적인 법칙은 적용하기 어렵다. 그것은 감각의 문제로 거의 직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조화롭고 능숙하게 연설을 끝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그런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감각은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 전문적인 감각은 훌륭한 연설가들이 실행했던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하나 보자. 다음은 영국 왕세자가 토론토에서 했던 연설의 끝부분이다. 여러분, 제가 자제심을 잃고 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만난 가장 많은 청중인 여러분 앞에서 제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 제가 느낀 바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 커다란 책임에 부응하며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리 눈먼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고 있노라면 이제 연설이 끝났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이는 당신이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연설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업가들 앞에서 어떻게 연설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 정도의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하자.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내 보기로 하자. 요점을 정리하라. 3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연설이라도 하자가 워낙 많은 말을 한 나머지 연설이 끝날 때쯤이면 청중은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그런데 화자는 좀처럼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히려 스스로 요점이 너무도 뚜렷하다 느껴 청중도 명징하게 이해했으리라 착각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공들여 전개하지만 청중은 대부분 처음 듣는 내용이다. 그런데 몇몇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일랜드 정치인은 연설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먼저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주는 것이지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사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은 아주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짧고 빠르게 요약한다는 의미에서라면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다음은 시카고 센트럴 YMCA 대중 연설 강좌에서 수강생 중 한 명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는 시카고의 한 철도 회사에서 교통 관리를 맡고 있었다. 신사 여러분, 요컨대 이 차단 장치를 뒷마당에서 실험해보니 동부, 서부, 북부에서 그랬듯이 작동 원리가 훌륭해서 파손을 예방하며 실제로 1년 동안 돈을 절약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남부 지점들도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파악했는가? 당신은 나머지 말을 듣지 않고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단지 몇 문장으로
겨우 몇 단어로 자신이 했던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다. 이런 요약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끝맺어 보라. 행동에 호소하라. 앞에 인용했던 연설은 행동을 촉구하는 끝맺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화자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차단 장치를 남부 지부에도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화자는 행동을 원했고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 그는 철도 회사 이사진 앞에서 이 안건을 발표함으로써 자기가 요청한 차단 장치 설치를 승인받았다. 간결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 위대한 펜실베이니아주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도 회사의 어머니이자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농업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펜실베이니아는 우리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 경제는 전망이 밝고 우리 앞에 리더십을 발휘할 더없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찰스 슈와브는 이러한 말로 펜실베이니아 협회 연설을 끝마쳤다. 그의 연설을 들은 청중은 기쁨에 복받쳤고 행복했고 낙관에 젖었다. 연설을 마무리하는 정말 훌륭한 방식이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칭찬은 필요 없다. 지나친 칭찬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연설이 진정성 없이 끝난다면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하고 위조 지폐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들 것이다. 웃음을 자극하라. 가수 조지 코엔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작별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떠나게 하라. 당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햄릿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문제다.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로이드 조지 총리가 감리교 신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감리교도 창시자 존 웨슬리의 무덤이라는 대단히 심각한 주제로 연설할 때 사람들은 배꼽이 빠질 만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로이드 조지가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지켜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끝맺는지 주목해보라.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무덤을 수리해 주셔서 기쁩니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분은 단정하고 청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특히 혐오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누구도 남루한 감리교도를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한 것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분 덕에 그런 감리교도를 우리가 못 본 거지요. 웃음. 그러니 그분의 무덤을 남루하게 방치하는 것은 두 배로 잘못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나가는 문 앞으로 달려와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웨슬리 씨 라고 소리쳤던 더비셔의 한 소녀에게 그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소녀야, 내 얼굴과 앞치마가 더 깨끗했더라면 내 축복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구나. 웃음. 이처럼 웨슬리는 지저분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 무덤을 허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맙시다. 혹시 그분이 지나가다 보고는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무덤을 잘 돌봅시다. 길이 길어야 할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환호의 박수. 청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법.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을 2배, 3배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할 경우 어떤 재능을 택하겠는가? 아마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성공에 꼭 필요한 말하기 능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갈 것인가? 그저 본능에만 의지하며 대충 때우는 식으로 살아도 괜찮을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물론 있다. 당장 그 문제를 논의해보자. 상식적이고 나도 자주 사용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성공으로 이끈 방법이기도 하다. 첫 단계는 관심과 시선을 끄는 것이다. 주의를 끌지 못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광고, 수많은 사업체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은행가 J.P. 모건은 신뢰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말했다. 인격은 청중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나는 유창하고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보다 어눌하게 말하지만 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걸 수없이 보아왔다. 내 강좌에 멋진 수강생이 있었다. 그는 외모에 더해 감탄할 만한 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발표를 끝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끝이었다. 똑똑하군.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상적이었지만 결코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반면 같은 조의 보험사 대표가 있었는데 그는 작은 키에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말을 더듬기도 했고 선택한 단어도 교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진정성으로 빛났고 목소리 역시 진정성으로 떨렸다. 수강생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그를 믿었고 그에게 집중했다. 왜 그런지는 수강생들도 알 수 없었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미라보, 나폴레옹, 번스, 크롬웰일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진정성에 기반한 성실함은 영웅의 첫 번째 특징이다. 그들은 자신이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의식적인 진정성은 천박한 허영이며 지나친 자만에 불과하다. 위대한 이의 진정성은 말로도 의식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라. 청중의 신뢰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주장을 들으면 사람들은 질문하고 싶어진다. 이때 당신이 들었던 소문이나 책 내용을 말한다면 벌써 구닥다리 느낌이 든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체험하고 겪었던 이야기라면 다르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믿는다. 게다가 그 특정한 주제에서만큼은 당신을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다. 도입부 제대로 시작하라. 많은 화자가 처음부터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도입부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입부에서는 화제 안으로 청중을 이끌고 들어가 계속 듣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도입부에서는 청중에게 화제와 화자 스스로를 팔아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팔수록 좋다. 그런데 실제로도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연설가가 아일랜드 시인 W.B. 예이츠를 소개하고 그의 소개 후 예이츠가 등장해 시를 낭송할 예정이었다. 참고로 이 행사가 있기 3년 전 예이츠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는 문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다. 하지만 그날 모인 청중 10명 중 9명은 이 문학상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그 연설가는 다른 것은 다 빼먹더라도 이 상이 어떤 상인지, 문학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소개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사실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신화와 그리스 시를 오가며 갈팡질팡했다.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도를 넘어 애쓰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연설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가였고 1000번도 넘게 무대에 서봤겠지만 다른 화자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다. 이 정도의 인물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겠는가? 만약 당신이 예이츠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과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소개해 줄 사람에게 가서 청중에게 꼭 언급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알려 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라. 그는 당연히 당신의 제안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꼭 언급되었으면 하는 것들. 왜 당신이 그곳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러 왔는지와 청중이 알아야 하는 간단한 사실들. 청중을 당신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줄 사실들을 말하라. 물론 당신을 소개할 사람도 한 번만 들어서는 그중 반은 잊어버리고 반은 헷갈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두 문장 정도 미리 문서로 작성해서 건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가 당신을 소개하기 전 그 문서를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주장의 장점을 청중에게 알리기. 이것이야말로 연설의 핵심이다.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여기에 할애해야 한다. 당신의 준비가 빛을 발하는 시점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여기가 바로 최전선이다. 포슈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터는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적용할 뿐이다. 따라서 지식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사용할 소재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이 꿰차고 있어야 한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백기사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그는 밤에 쥐가 괴롭힐까봐 쥐덫을 준비하고 길 잃은 벌떼를 만날까봐 벌집도 가져간다. 백기사가 이런 식으로 대중연설을 준비했다면 훌륭한 연설가가 되었을 것이다. 누가 이의를 제기해도 이미 준비한 엄청난 정보에 압도될 테니 말이다. 백기사라면 자신의 주제를 철저하게 알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패터슨이 이의에 대처한 방법. 만약 어떤 비즈니스 집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안을 해야 한다면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서 배울 생각부터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이해 제기에 성실하게 답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좀 더 평온한 상태가 되어 당신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미국 캐시 레지스터 컴퍼니 초대 사장이었던 존 패터슨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그가 시스템 매거진에 기고했던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금전 등록기 가격을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대리점과 판매 관리인들은 반대했다. 이들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제품 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데이턴으로 불러 회의를 했고 가격 인상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 그리고 연단에 서 있는 내 뒤로 커다란 종이와 기록할 사람을 두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반대 의견이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다. 반대 의견이 나올 때마다 나는 큰 종이에 모두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첫날은 반대 의견을 모으는 것만으로 끝났다. 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라는 말 외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반대 의견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각각이 왜 올바르지 못한 의견인지 도표를 이용해 설명했다. 사람들은 모두 설득되었다. 왜 그랬을까? 반대 의견을 모두 제시했고 논의는 그 의견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미결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했다. 하지만 단지 분쟁의 요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대리점 관리인 모임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열의로 가득 찬 상태에서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가 진행되며 등록기 문제는 초점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었다. 우리에게는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필요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100여 명이 한 명씩 무대를 가로질러 행진하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든 깃발에는 최신 등록기 일부와 새로운 기능이 그려져 있었다. 마지막 사람까지 지나가고 우리는 모두 함께 일종의 대단원을 완성했다. 기계 모습이 완전히 무대 위에 그려졌고 회의는 대리점 관리인들이 발을 구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끝났다.